사실은 다른 분이 발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더 부랴부랴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은 주제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몇 번 그 교수학술제 와서 이제 발표를 듣곤 했는데 대체로 어학 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조금 삶하고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네, 어학은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 저도 죄송스럽고 앉아서 이해하시는 분도 조금 힘들었던 게 그동안 조금 덜 어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맡아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와 유추, 다른 분들은 그 제목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저는 아주 간단한데 네, 이것을 이제 발표하게 된 이유는 어학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심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학술지에 그 논문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거기 각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국어 연구와 유출하고 하는 책을 제가 다른 제자들하고 공저한 게 있습니다. 2015년에요. 그 참고문헌에 드러났는데 네, 이 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이 그래서 어학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좀 말랑말랑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골라보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책을 말씀드린 것은 역시 이 어학 분야의 책은 보통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500부 정도 찍으면 네, 다시 찍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300부 정도밖에 찍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 가운데 그런데 대부분은 다 지금 판매가 완료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대부분의 책을 다 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용을 들으시고 여기서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나온 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 좀 더 알고 싶다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네, 무료로 네, 저자 친필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읽어가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그 사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유추라고 하면 사실은 언어학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지 사고에서 유추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 영역을 막론하고 모두 중요하게 이렇게 간주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언어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 또 그 가운데서도 한국어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 몇 가지를 객관적으로 좀 소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 이제 유추 개념의 다양성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한국어 그동안 연구된 것을 보면 유추를 한국어의 여러 세부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연구 대상에 따라서 어학을 나눈다고 했을 때 소리, 즉 음운, 단어, 형태, 문장, 통사, 그 다음에 의미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도 유추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조금 그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추 개념이 다양하게 쓰여 왔는지를 먼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추의 이제 사전적 정의입니다. 예문 1번에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국어 대사전 현재 웹사전으로 이렇게 스마트폰만 가지고 계시면 언제 어디서든 검색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밑에 네 가지처럼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가 1번을 보시면 1번은 이 나머지 세 가지 분야를 아우르는 것인데 제가 이제 밑줄 쳐 놓은 것처럼 유추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적 정의에 비슷하다라는 것을 초점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2번은 이제 논리학에서 3번은 법률에서 4번이 이제 언어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책에는 이걸 적지 않고 발표문 준비하면서 3페이지 이제 각주 2번에 법률에서 사용되는 유추의 개념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법률에서는 우리가 이른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할 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반드시 법전에 네, 있어야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런 것인데요. 그러한 점에서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서 그것을 벌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 있어서요. 그게 이제 유명한 게 각주 2번을 보시면 염소 판결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도살해도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 이게 비슷하니까 나는 이것을 도살해 놓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염소 판결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법률 분야에서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비슷한 속성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페이지 맨 하단으로 넘어가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추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에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곧 유추의 개념적인 정의적인 속성이 유사성, similarity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유사성에 기반한 추론, 즉 유추가 특히 언어 영역에서 실현된 현상입니다. 이것은 1의 4에 제가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으로 언어에 나타나는 유추가 모두 포괄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1의 4에서의 유추는 그 초점을 시간적 변화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의미 아래에서는 언어에서의 유추가 유사성에 기반한 추론을 통해서 통시적으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사해지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의 4는 A에서 B로의 변화라고 간략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몇 가지 언어학 사전, 이제 언어 쪽으로 좀 포괄해서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유추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2번에 조금 자세하게 드러났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책을 쓸 때는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 번 봐서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보니까 틀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서 영어로 다 프라임의 밑에서 한 5번째 줄 음성적 간섭되어 인터피어런스인데 인터퍼런스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된 것들도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개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그 밑에 단락을 보면 여기에 제시된 것들을 볼 때 A에서 B로의 변화에만 유추의 개념을 한정한 것은 이 많은 사전 중에서 이 다에 불과하고요. 이것을 제외한 이 가나 다 프라임에는 A에서 B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역시 간략하자면 A에 기반한 B의 형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A에서 B로의 변화에도 규칙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한데요.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규칙적인 것이 규칙적인 것에 기반해서 규칙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규칙적인 것이 불규칙적인 것에 기반해서 불규칙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언어학에서는 앞에 것을 평준화라고 불렀고요. 뒤에 것은 확장이라고 불러서 구별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3번과 4번에 각각의 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절대 다수는 불규칙의 규칙화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규칙의 불규칙화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어가 변화해 왔고 그 변화가 진화라면, 더 나은 방향이라면 지금쯤이면 불규칙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불규칙한 것들을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치면 언제나 불규칙이 규칙화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규칙이 불규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유추도 여기에 작용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예문은요, A에 기반한 B의 형성입니다. 위에 있는 3, 4번은 변화라고 한다면 5번에 있는 것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5번의 가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재밌는데, 배가 버글라 타이프라이터에서 동사 백, 버글, 타이프라이트가 역형성된 것. 한국어는 교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형성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에어컨 우리 통상 에어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다는 에어 컨디셔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사람들은 이건 에어 컨디션에 ER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형성된 다른 단어들을 보고 이것도 역시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에어컨이라고 하는 동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역형성인데요. 이것도 역시 머릿속에는 이렇게 된 단어는 이런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유사성이 기반이 된다는 거죠. 베이비시터도 마찬가지죠. 베이비시터도 베이비시트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이하를 붙여서 베이비시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이비시트라고 하는 동사가 거꾸로 생겼거든요. 한국어에는 이런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조사나 어미와 같은 것들이 결합하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빠지면서 어떤 일을 형성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점잔. 점잔을 빼다 할 때 점잔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점잖다, 젊지 않다에서 왔어요. 점잖다는 젊지 않다. 네, 여기에서 점잖다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반대로 줄어서 점잔이 됐으니까, 네, 이 점잔은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역형성된 것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만 서양의 그런 유사성을 기반한 그런 것은 아니죠. 5에서 먼저 주목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A에 기반한 B의 형성이 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형적으로 A 대 B는 C 대 D와 같은 비례상항식의 구성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유추가 유사성을 가지는 어떤 모형에 근거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개별적 유추에 의한 형성이 모이면 일종의 틀, 스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5에서 제시된 예들이 암시하고 있는데요. 가령 5 다에서 제가 칼집, 갓집, 붓집이 있을 때 여기에 견인되어서 안경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일반화를 겪게 되고 6번의 라에 있는 것처럼 n을 넣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n집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틀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은 새로운 형성을 위한 예측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A에서 B로의 변화와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 거죠.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측력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가지는 본질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유추와 모종의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3장으로 제가 장을 바꿔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어학에서는 유추하고 규칙 사이의 관계가 일대 논쟁의 장으로 등장한 그런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90년대부터 2000년 될 때까지 단어를 만드는 것은 유추에 의한 것이냐 규칙에 의한 것이냐 이걸 따지느라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지금도 그런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추와 규칙의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그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학에 이제 유추가 도입된 것인데, 역사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유추에 관심을 기울였을 당시의 규칙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언어학에서 유추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이 다 앞에서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 독일 라이프니츠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장 문법 학자들이 역사 언어학적 관점에서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외적인 것들도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기댄 것이 유추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칙 혹은 규칙, 그리고 이것이 유추하고 관련되는 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되었죠. 국내에서도 언어 변화에 대한 측면에서 유추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넘어가서요. 둘째는 규칙과 유추를 구별하되 언어 철학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내 단어 형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규칙과 유추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의 경우와 같지만 첫 번째의 경우는 규칙 혹은 법칙의 테두리 내에서 유추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데 비해서 둘째의 견해는 유추에 규칙과 대등한 자격을 부여하되 서로 배타적인 것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규칙으로 단어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규칙론자와 유추로 단어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유추론자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규칙과 유추가 다음처럼 7번처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보통 이렇게 규칙론자하고 유추론자를 나눌 때 규칙론자는 누구다, 유추론자는 누구다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유추가 모든 단어 형성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나눈 걸 보니까 저는 유추론자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학계에서는 유추론자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7번의 나는
통합 혹은 첨가 과정인 규칙과는 달리 유추가 계열 혹은 대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x, y가 x 자리 대신에 z가 들어간 것이니까 이때 x하고 z가 서로 대치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추로 단어 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여기 제시된 최현식 선생님이신데요. 이러한 특징을 포함해서 규칙과 유추가 가지는 차이를 9페이지 있는 8번의 표처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때의 규칙은 생성문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생성 형태론의 사고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성문법은 다른 인지과정과 구별되는 자율적 모듈로서 언어를 바라보고 있지만 유추는 인지과정의 하나로서 그에 따라 운영되는 언어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 철학적 배경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유추와 규칙에 대한 세 번째 견해는 유추와 규칙을 동일 선상에서 일종의 정도성으로 구별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얘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추를 매우 고도로 규칙성을 띈 규칙 이상의 존재로까지 간주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곳곳에 되어 있는 블레빈스 앤 블레빈스라고 하는 책을 보고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최근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형을 유추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오늘 그 전체 주제 21세기와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에는 사실 이 유추 모형이 제일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처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앞부분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것을 한 학기 동안 봤는데 책을 보면서 든 생각은 잘못 책을 선택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유추 모형 그리고 여기 안에 적용된 그 이론이 정보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정보 이론은 반 이상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뭐 로그나 지수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11페이지 12번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이해한 바대로 하나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이론에서, 그러니까 정보 구조 이론 말고요. 정보 이론에서 패러다임 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철수는 이렇게 갈 때 그 철수와 철수와 가 이런 것들이 만나서 칸을 채우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걸 이제 엔트로피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막 로그도 나오고 뭐 비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수학적으로 상당히 그게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기반을 해서 유추를 유추 모형으로까지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단어 형성에만 이것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조금 더 그 컴퓨터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으로 해서 언어학도 융합적인 사고를 실현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것으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글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그동안 전개된 유추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유추와 규칙의 관계에 대한 네 번째 접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에 대한 해외의 논의가 언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심리언어학, 정보이론, 언어습득, 신경언어학, 심리학 등 다른 분야와 활발한 접속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한국어로 들어와서 언어층에 따라서 유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추 개념의 다양성과 유추와 규칙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상호 연관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의 층위가 이것입니다. 유추를 이러한 언어층위와 연관시킨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빈스 2009에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단락입니다. 첫 번째 사실 블레빈스 2009에서 음성적 유추로 든 것은 어떤 특정 분절음의 변이가 음성적 유사성에 기반해서 다른 분절음으로 확장되는 경우입니다. 그 밑에 얘는 조금 전문적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단락. 블레빈스 2009에서 의문론적 유추로 든 것은 의성의태어를 포함한 음성 상징인데 가령 영어에 글리터, 글리슨 이렇게 읽어야 돼요. 글림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할 때 GL이라고 하는 게 공통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단어가 아니죠. 형태소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음성과 의미의 대응 양상이 보여서
뭔가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난다던가 네, 이런 쪽에 계속 들어있어서 이렇게 글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걸 보면 이 GL이라고 하는 게 유치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형태론 분야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단어 형성의 기제로서 유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리고 이때 유추를 바라보는 시각은 A에서 B로의 변화가 아니라 A에 기반한 B의 형성을 위한 기제로서이며 규칙과의 관계는 서로 대척적에 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실은 앞에서 제가 언어가 변할 때도 규칙화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화로도 변한다고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것은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유추는 앞에 스카우젠 2009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통적인 유추, 아까 유추 모형 말고 전통적인 유추인데요. 전통적인 유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사항식인데 이때 유사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9번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쯤에 배우게 되는 비례사항식이잖아요. 1대 2는 2대 y, y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 이때 y 값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4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어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4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이제 안 되는 실력으로 수학적으로 조금 해봤는데요. 10번을 보면 1과 2가 가지는 관계를 수학적으로 그 규칙성을 찾는 것이 수학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1도 2지만 3x 마이너스 1도 2고 x 제곱 플러스 1도 2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1과 2 사이에는 그런 규칙성들이 사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만들 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놨는데요. 11번의 가의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언제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쓰고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이때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1993년에 대전 엑스포 할 때 처음 사용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993년에 이제 행사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뽑으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때 1등한 게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쓰인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 11나처럼 보면 지킴이니까 도움이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도우미라고 적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행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모두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아름다움. 네. 그래서 미가 이 아름다움이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치면 차별적인 단어 형성의 예가 이 도우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가의 이 도우미를 기반으로 해서 지킴이, 비춤이, 섬김이부터 시작해서 11 마프라임의 다보미까지 이런 단어들을 마구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 구조가 반드시 평행한 구조가 아닙니다. 즉 도우미에 대해서 지킴이는 돕다가 타동사이고 지키다도 타동사이니까 그게 괜찮은데요. 그리고 또 사람입니다. 그런데 밝음이로 넘어오면 이때 밝다는 타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땡김이나 알림이나 아낌이나 그림 이런 것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물이죠. 그죠? 그리고 마에 이르면 키크미 쌈쌈이 얘는 거기다 제가 다 적어놨는데요. 다보미는 다 본 걸 올려놓은 중고 사이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면 처음에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 폭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언제든지 규칙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규칙화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도 유추가 작용할 수 있다는 예를 그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다음에 이제 천연 선생님 말씀 발표를 하시지만 작년에 한참 그 AI가 우리를 뛰어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아직까지 인간을 따로잡을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슬프긴 합니다만 그 엉뚱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I도 학습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수렴에 나가면 0과 1이거든요. 0과 1에서 계산을 해서 다양한 가능성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 보이시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계산에서는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조금 소박하게는 엉뚱함이라고 얘기할까 하는 것들이 인간이 아직 AI보다는 나은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중에 기반이 저는 이 유추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 중간에 단어 형성을 유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 12번의 예를 하나 더 드러났는데 여기에선 어른이날이거든요. 어른이날. 이건 분명히 어린이에서 왔을 텐데요.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연산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어리다의 관형사형에서 니은이 붙어서 이가 된 것이고요. 어른이날은 어른이라고 하는 거에 이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더더군다나 규칙으로는 설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11번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이런 예들을 보면 충분히 도우미에서 다봄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어 수준이고요. 16페이지로 넘어가면 문장 수준인데 문장 수준에 있어서의 유추는 그동안의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생성문법에서는 유추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싫어합니다. 유추라고 하는 것은 인지과정의 하나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문법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인 모듈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이나 법칙이나 원리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인지과정하고 연관이 있는 유추를 거기 안에 끌어들이는 것은 서로 조금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문장을 단위로 해서 유추를 언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3번에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봤는데요. 이미 유추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울며 마늘 먹기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며 마늘 먹기는 설명은 없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우리가 마늘을 수입해야 되는 억지로 수입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걸 뭘 막는다고 해서 억지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뭉쳐야 산다를 뭉쳐야 싸다나 흩어져야 산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유추가 작용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7페이지에 넘어가면 14번의 예 같은 이 엄마의 맹세 같은 게 광고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전체를 그 요소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트 차원이죠. 그러니까 문장 차원에서 이렇게 유추를 해서 만들어내서 광고를 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의미론적인 유추는 저는 은유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유는 비례상항식 구성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유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앞에 단어 형성에서 살펴본 열린 특성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요. 비례상항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15번의 가에 돕다에 대해서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면 지키다에 대해서는 무엇이 생길까? 그러면 X는 지킴이인데 가령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할 때는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양쪽에 두 개밖에 없고 열려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15가는 도우미에 기반한 지킴이의 형성을 비례상식으로 구성해 본 것인데요. 유추는 유사성에 기반한 추론이라고 했는데 이때 출발점을 보통 우리가 근원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착점을 목표 영역이라고 하는데 15가에서는 도우미가 근원 영역이 되고 지킴이가 목표 영역이 돼서 목표 영역의 도출을 위한 유사성은 돕다와 도우미의 관계에서 추론하게 되는데 15나에서 내 마음은 호수이다와 같은 전형적인 은유를 비례상식으로 구성할 때 여기에서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호수의 속성이 흔히 언급되는 것처럼 잔잔함일 수도 있지만 웅담일 수도 있고 포용성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속성도 함께 평행하게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은유는 유추를 이용하긴 하되 양쪽에 모두 열려 있고요. 또 은유 가운데 우리가 사은유라고 이미 굳어진 은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하나가 굳어진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추론을 거쳐야 그 의미가 통하고 또한 그 의미는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라이스 같은 사람은 은유를 대화의 경륜 가운데 질의 경륜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를 정보이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은유는 해석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아서 그 컴퓨터가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가며의 두 단락만 읽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그동안 한국어 연구에서 나타난 유추의 양상을 정리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앞으로 유추를 매개로 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인지언어학자인 레이코파 존슨이 1980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출간한 책 제목이 메타포스 위리 바인데요. 국내에서는 이것을 삶으로서의 은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은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측면으로도 초점이 놓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번역서의 제목처럼 은유가 삶의 근간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 글에서 지금까지 언급해온 바와 같이 은유를 포함해서 언어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보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제 연구실에 책이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책을 무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